나중에는 다 합해갖고 수 24.3평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식입니다. 오늘도 역시 그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앞전 영상에 이어가지고 그 감정평가의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재개발 투자가 그 실패가 없는 투자라는 공식이 성립되면서 사실 그 전화도 많이 오시고 또 직접 뭐 찾아도 오시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익을 얼마를 내느냐 또는 수익이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이게 더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재개발 지역에 좀 프리미엄이 오르면서 가격이 좀 올랐어요. 한 단계 좀 업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약간 거품이 좀 끼는 것 같습니다.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수하는 물건의 어떤 가치가 얼마나 적정한지를 꼭 따져봐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경제 상황이 저는 좀 많이 엄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수요가 많이 위축이 되면서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덮치면서 사실 엉망이 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선조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금리를 인하하고 양적 완화를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금리가 저금리가 되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부동산이 오를 거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막 투자에 열을 올리신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연한 기대감은 사실 건물입니다. 제가 앞전에 영상에 그 저금리라든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갖다 좀 올려놨는데, 제가 어느 정도 경제 분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좀 사실 걱정이 많아요.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서, 물건을 선택할 때 사실 이것저것 많이 좀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게 이제 감정평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갖다가 제가 시리즈로 계속 올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물건의 가치는 알고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영상 시청도 하시고, 구독도 좀 하시고, 성공하는, 그런 투자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 이제 영상들도 재개발 지역에서 알아야 되는 어떤 내용들 많이 준비해 놨으니까 앞에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개발 지역에 감정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기 전에 감정평가의 기준을 좀 알아야 됩니다. 재개발 지역에는 이제 여러 물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종전에 조합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주택도 있을 거고, 상가도 있을 거고, 토지도 있을 거고, 이런 빌라도 있고, 아파트도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평가하는 기준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기준은 다 다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일반 그 공동주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재개발 지역이다 보니까 재건축과 다르게 아파트는 별로 없고 보통 있는 게 연립이라든지 빌라 이런 다세대 주택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건데, 그리고 이제 일반 주택들이 있을 거고 또는 상가 건물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내용들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래 사례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들 같은 경우에는 토지하고 건물을 갖다 각각 구분평가해서 합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그 감정평가를 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할 때 여러 가지 법률적인 부분이 좀 있는데,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에 따른 규칙과 실무 기준이 다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의 원칙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현황을 기준으로 하고
개별 물건으로 기준을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복잡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 지금 이렇게 공동주택을 가지고서 평가를 할 때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하고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한 평가에 합산할 때 기본적인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재개발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알면 좋은데 기본적으로 감정평가를 하는 3방식이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어디를 투자를 할 때 주묵구구식으로 하든 좀 체계적으로 하든 이런 기준으로 해요. 그걸 단지 이론화 시켜가지고 이제 매뉴얼화를 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크게 이제 보면 이제 우리가 원가 방식 그리고 이제 비교 방식 그리고 수익 방식 이래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3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보통 재개발 지역은 수익 방식은 안 합니다. 수익 방식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실질적으로 상가를 투자를 하거나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장래 미래에 산출될 것으로 들어오는 기대 수익들 있죠. 예를 들어서 임대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미래의 어떤 현금 흐름을 갖다가 이제 기초로 해갖고 수익을 환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을 어떤 원리에 기초해 가지고 이제 평가하는 게 이제 수익 방식이고, 근데 재개발 지역은 이제 크게 이제 원가 방식과 비교 방식으로 이래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이게 매매가 어떻게 돼 있는지 매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해갖고 거래 사례 비교를 합니다. 예. 거래 사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그 원리에 기초해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고요. 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은 우리가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토지하고 건축물하고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같이 거래가 많이 되기 때문에 요걸 갖다 거래 사례를 비교를 하는 거고, 거래 사례 비교는 나중에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하고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밑에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가 있고 위에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어떤 식으로 하는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택 위에 있는 건축물은 원가법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가법이란 건 뭔가 하면 이 물건을 새롭게 짓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 것이냐를 기초로 해서 이제 그걸 쉽게 말해서 감가 수정을 하는 겁니다. 내용 연수가 있겠죠. 그런데 보통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보통 한 40년씩 30년씩 이래 넘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일반 건축물의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해서 감가 수정을 하면 거의 많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을 때 전체적으로 그 개발 이익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형성을 해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건축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평가를 해준다라는 그런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 같은 경우 이제 연립이라든지 빌라입니다. 이런 것들을 감정 평가할 때 이제 거래 사례 가격. 그러니까 거래 사례 가격이란 것은 재개발 지역에 안에 있는 내용의 거래 사례 가격이 아니고, 그 예를 들어 빌라가 하나 있으면 인근에 그 재개발 지역을 제외한 본래 거래 사례 가격을 할 때는 개발 이익을 배제한 채로 거래 사례 가격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재개발 지역의 비슷한 인근에 그 물건과 비슷한 물건들을 갖다가 이제 사실 모수를 좀 선정을 하거든요. 제가 복잡한 이야기는 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점 수정이라든지 가치 형성률이라든지 사정 보정을 등을 해서 이제 판단해서 감정 평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토지를 따로 감정하고 건물을 감정합니다. 그렇게 요구해서 이제 이걸 합산하는 거죠. 합산해 갖고 하는데 실거래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 감정평가 실무 기준에 바뀐 적도 있는데 지금 보통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덧붙여서 설명을 좀 드리면, 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공동주택을 하면은 아연다기, 아파트, 그죠?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제 기숙사인데 기숙사는 뭐 재개발 지역의 기숙사는 엄밀히 숫자대로 다 주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매매 대상이 아니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는데 아파트는 이제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이고 연립 면적은 동 연면적이 이제 660제곱미터를 초과해 갖고 4층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동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는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이고 다세대 주택은 6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4층 이하지만. 그래 보통 이런 건물들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평가를 할 때 어차피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하고 토지가 일체로 해가지고 이제 매매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단지가 어떻게 돼 있는지, 동이 어떻게 돼 있는지, 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평가를 해가지고 돌리는 거고, 만약에 아파트가 있는 경우에는 심지어 3D 시뮬레이션 돌려갖고 주거환경 성능 평가 이런 것도 이제 좀 통해 분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일반 시장에서는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뭐 성수를 곱해갖고 뭐 정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실전에서는 좀 정확하게 저는 산출해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출해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뭐 유튜브로 영상을 갖다가 제가 세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을 올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극히 주관적인 부분이고,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강의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좀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냅니다. 그래서 대략 어바우트에 거의 한 95% 이상은 맞추죠. 예, 그런데 그 감정 평가를 할 때 보면 우리가 물건들이 많지 않습니까? 상가도 있고 주택도 있고 빌라도 있고 아파트 뭐 도로 무허가 건축물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고 매매가 활성화되는 물건이 사실 이제 다세대 연립주택, 쉽게 말해 빌라란 말입니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축 건물이 당연히 높은 금액을 책정을 받겠죠. 그리고 도로를 얼마나 끼고 있는지, 또는 뭐 지하보다는 지상층이 이제 감정평가가 사실 높게 나오고, 똑같은 건물이라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공시 가격이라든지 또는 뭐 지어진 건축 연식이라든지 주차장 면적, 뭐 계단 면적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좀 주안점을 보는 거는 주차장 면적하고 계단 면적 요 차이를 가지고서 사실 좀 분석해서 틈새 시장을 좀 노리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어쨌든 공동주택을 갖다가 평가를 할 때 거래 사례 비교를 하지만, 거래 사례 비교는 어떻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인근 지역입니다. 재개발 지역 내가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 안에서는 사실 프리미엄이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개발 이익이 전혀 미치지 않는, 호재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유사한 조건을 찾아가지고 이제 한다는 거고요. 만약에 감정평가를 지금은 사업의 시행 인가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이제 감정평가를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 예전에 어떤 그 법으로는 사업 시행 인가가 최초의 어떤 사업 시행 인가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점 수정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 사례 비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근데 단점이 제일 더 많습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 사례 비교를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게 속된 말로 선택의 폭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통 거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이해하기도 쉽고 좀 간편하거든요. 나름대로 뭐 시장에 형성돼 있는 그 금액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실성이 있고 좀 실증적이죠. 실증적이다 보니까 실득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에 많이 사용되는데, 그래서 모든 자산 평가하는데 널리 활용됩니다. 근데 이게 거래가 성립이 잘 안 되면, 적용이 좀 곤란하죠. 그리고 이제 감정평가사의 어떤 숙련도라든지 지식이나 경험 등에 따라서 감정평가의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정평가사의 어떤 주관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거래 사례가 시장의 어떤 그런 형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현실성은 있지만 좀 비과학적입니다. 예. 또 뭐 극단적으로 아주 호황일 때라든지 또는 불황일 때라든지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주택이라든지 일반 건축물을 감정할 때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많이 따지는데, 이 표준지 공시지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개별 공시지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뭔가 하면 보통 그 표준지 공시지가는 그 감정평가를 활용하도록 이제 지가를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갖다가 이제 중국에 한 50만 필지 정도를 갖다가 이제 어, 지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나름대로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그걸 갖다가 정해놨는데 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개별 공시지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가치 형성 요인으로 해갖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세를 좀 반영하고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격차 있다 이제 저기와 저기가 격차 있다 하는 그 개별 격차율을 곱한 게 이제 개별 공시. 그래서 이제 그 토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물건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접근해 있는지 그 가치 형성 요인이 개별적 요인들을 갖다 좀 반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에 있는지 대로에 있는지 또는 맹진지 토지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는 거죠. 물론 위에 건축물이 있어도 이제 건축물이 없다는 어떤 나지상정이란 그 나대지를 기준으로 상정한다 이래갖고 나지상정 평가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 가지고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를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워낙 편차가 커요. 편차가 크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그 기준을 잡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올리는 거는 좀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상이라는 것은 좀 어느 정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을 가지고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다고 제가 분석하는 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데 영상에 올리는 데는 약간의 좀 주관적인 부분이 좀 있으니까 좀 조심을 하는 겁니다. 오늘 뭐 감정평가가 기준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기억하시고 항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욱 알찬 내용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